이 할머니는 보통 성인도 쉽게 통제가 되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결박을 해서 이렇게까지 꼼짝못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범행에 필요가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은 시그니처이거나 아니면 언두잉이거나. 2015년 4월 21일 강원도 영월군 신천리에 위치한 어느 작은 시골 마을. 평소 조용했던 분위기와 달리 그날은 유달리 소란스러운 소음이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아니, 시장에 다녀오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경찰차들이 우르르 우리 동네 쪽으로 들어가더라고. 무슨 일이 났나 싶어서 나도 가봤지. 근데 저 윗집 미씨네 집에 경찰차가 쭉 둘러싸고 있더라고. 시골의 한 집 앞에 늘어선 경찰차들. 그 집은 70대 여성 이씨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라도 한 것일까? 집 주변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 그날 신고를 한 이웃들은 평소에도 왕래가 잦아 안보차 이씨의 집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집으로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거실에 이씨가 보이지 않자 이씨의 방으로 향했던 이웃들. 처음엔 주무시고 계신 줄 알았어요. 베개를 베고 이불을 덮은 채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이불을 걷어보니까 손발이 묶여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신고부터 했습니다. 발견 당시 이씨는 양 손목과 양 발이 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묶인 양팔은 등 뒤로 향한 채 한 번 더 몸통과 함께 여러 번 테이프에 감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결박된 상태였던 것. 심지어 입과 코에도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으며 그녀 위로는 여러 겹의 이불이 머리 끝까지 덮여져 있었습니다. 이씨는 이미 사망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 원인은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발견된 옆방에 장롱이 있었어요. 그 앞에 이불이 떨어져 흩어져 있었고요. 아마 범인은 급하게 이불을 꺼내 피해자 위에 덮은 것 같습니다. 범인은 왜 빨리 도망가지 않고 굳이 흔적을 남기면서까지 여러 겹의 이불을 그녀 위에 덮었던 것일까? 경찰은 해당 마을이 충북 제천과 인접하여 평소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외부 강도 소행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씨의 집에서 사라진 금품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는데 이상한 게 더 있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방 전화기에 전화선이 잘려있더라고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서요. 결박까지 다 해놓고 굳이 전화선을 왜 잘랐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혹시 피해자가 범인 몰래 신고를 하려다가 들킨 것일까? 하지만 이씨는 키 148cm에 몸무게 42kg으로 다소 왜소한 체격이었고 심지어 치매와 중풍을 앓아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쉽게 제압 가능했을 피해자를 이토록 수차례 결박하고 전화선까지 끄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조용했던 시골 마을을 뒤흔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인터넷 TV 설치는 인터넷 비교원. 크라임은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5년 4월에 영월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피해자가 70대 여성이십니다. 자신의 집, 자신의 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요. 묘하게도 많은 결박과 묶음이 좀 있는 상황이고 또 덮여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고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냐라는 의문이 들죠. 힘이 센 사람은 결박을 많이 해야지 통제가 되죠. 불안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할머니는 148에 48이에요. 42예요. 네. 몸무게가. 이게 보통 성인도 쉽게 통제가 되는 분인데 양 손목과 양발을 묶고 뒤로 한 다음에 여러 번 감고 여러 겹의 이불을 덮고 입과 코에도 했다. 되게 이상하죠? 네. 네, 아주 이상하죠? 이런 범행을 해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결박이란 게 왜 필요해요? 뭐 이제 제압을 하고 네. 뭔가 뭐 비밀번호를 안 되든가. 네. 이분한테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나요? 아니면 이분한테 이렇게 한 다음에 고문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어쨌든 금품, 사라진 금품 전혀 없고 네. 성적인 어떤 그런 행위도 없어.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결박을 해서 이렇게까지 꼼짝못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분을 꼼짝 못하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강도는 아니죠. 강도는 그냥 칼 들이대고 뭐 그냥 이렇게 아니면 그냥 네. 둔기로 네.
한 몇 번 치면은 그럼 네. 통제가 되고 그런데 이불은 왜 덮었을까요? 아니 이렇게까지 묶어서 했는데 아니 이불을 안 덮으나 이 범죄 행위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게다가 이 이불이 있는 장롱은 네. 이게 지금 옆에 마침 이불이 있어서 에이 덮어놔가 아니라 가서 막 이불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렇죠. 갖고 와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범행에 필요가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은 시그니처이거나 아니면 언두잉이거나 이건 언두잉에 가깝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범인은 가족이거나 가족과 연관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박을 했지. 결국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사망을 했습니다. 입과 코를 청테이프로 막았다. 이게 어쨌든 목을 졸라서 경부 압박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 관련돼서는 결국 이렇게 이상하죠? 네. 왜냐하면 죽이려면 목 졸라 죽이지. 비급해석이라건 고통스럽게 입을 막은 거잖아요. 네, 입과 코를 정확히는 입을 막은 거죠. 코까지 막힌 거를 그렇지. 그냥 여러 번 감다 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의 말이 듣기 싫은 사람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입을 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해 의도도 중요하잖아요. 입을 막고 어쨌든 결박을 해놨는데 돌아가신 것하고 그렇죠. 죽이려고 얼굴 그냥 다 감아버린 것하고 그건 형사법불은 중요하지만 네. 범죄의 인텐트에선 중요하지 않죠. 네. 똑같은 거지. 저놈의 주둥이를 막아버려야 되는 거지. 평소에 저걸 듣기 싫으니까. 네, 하지만 어쨌든 살인의 고의성 관련돼서 봤을 때는 죽이려고 지금 들어와서 이걸 한 걸까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네. 죽이려고 했으면 묵질 않았겠지. 이렇게까지. 그렇지. 이게 기량이나 상반되는 부분은 죽이려고 했으면 그냥 죽이는 거지. 계속 묻고 뭘 하는 것은 죽이고 싶어. 근데 죽이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주고 싶어. 그러다 죽은 거라. 그것도 살인이죠. 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전화선은 그럼 또 왜 끊은 걸까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그거예요. 네. 다른 거 설명이 돼. 전화선은 그것도 뚝 뽑으면 되잖아. 네. 아니 그리고 전화라고 하는 것이 뽀개버리면 되지. 굳이 전화선을 끊는다는 이유가 뭐죠? 전화선을 왜 끊어야 돼? 이 도구도 발견이 안 됐어요. 네. 저런 도구도. 그러면은 사실은 전화선을 끊은 사람은 아마도 네. 이 결박한 사람과 이불을 덮은 사람과 네. 다른 사람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맥락이 안 맞아. 그러니까 두 행위가 이게 같은 날에 벌어진 것인지 좀 시차가 있는 것인지는 시차가 있을 모르나. 수도 있고 사람의 네. 시차도 있을 수 있고 네. 사람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생각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연관될 수 있고 네. 시간도 굉장히 중층에 쌓여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냥 간단히 교수님이 이제 말을 듣기 싫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갑자기 든 생각은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와 통화를 평소시에 했거나 그 통화가 뭔가 감정의 트리거가 돼서 그거 혹시 와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것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단일범인데 그러면은 뽀개죠. 아예 열받아서 전화기를 그렇죠. 뽑은. 전화기 자체를 뽀개죠. 네. 선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매우 감정이 절제된 네네네. 행위거든요. 네. 피해자를 결박했던 테이프, 이게 청테이프였는데요. 그렇죠. 이게 아무 지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또 이게 현장 쓰레기통에서 청테이프 롤에서 또 봤는데 여기도 이제 지문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장롱 손잡이 어쨌든 문을 열고 장롱에서 이불을 꺼냈을 테니까 뭐 이게 지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량한 거죠. 이게 의도적으로 장갑을 끼고 뭔가 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하면은 네. 장갑 보풀하게 남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문이 없는 사람이거나 지문이 뭉개진 사람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많이 해서 손이 뭉개져 있는. 할머니들 지문 봤어요? 저도 심지어 집안일 때문에 이제 지문이 잘 안 찍히거든요. 안 찍히죠. 예. 네. 저희 모친도 그러고 연세가 7, 80 넘으신 분들은 지문 자체가 안 찍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히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채취된 지문이 있어요. 장롱의 손잡이에는. 네. 불량하다는 거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네네네. 청테이프를 한 사람은 이건 없는 거예요. 네. 청테이프 탈 땐 장갑을 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 행위가 지금 한 명이냐 두 명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장갑을 낀 청테이프를 감은 사람과 이불을 꺼낸 사람이 다를 수 있는. 네. 저는 이게 완전히 전혀 다른 인격체가 몇이 더 관련돼 있을 수 있는 사건. 이 현장에 계속 이게 단일범보다는 여러 다른 동기의 다른 행동이 지금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되게 단순한 사건 같은데 네. 굉장히 복잡한 사건 같아요. 범행의 목적을 현재까지 굉장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던 중에 새로운 증거를 발견합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알 수 없는 수상한 범행 현장에 경찰은 더욱 정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독 이상했던 절단된 전화선에 대해 파고든 경찰. 처음엔 범인이 분명 집안에 있는 가위를 사용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미경을 통해서 전화선 절단면을 관찰해본 결과 가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일면이 거친 공구에 의해 절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 공구 단면에 잘린 전화선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 씨의 집 안에서 절단면과 부합하는 공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과 함께 사라진 도구. 그런데 이번엔 피해자를 묶고 있던 청테이프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이 청테이프를 칼이나 가위를 사용해 정확히 잘라서 피해자를 결박했더라고요. 이빨로 끊은 게 아니라 DNA 흔적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피해자의 것과는 다른 모발과 섬유질이 발견돼 분석을 요청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청테이프를 잘라 피해자의 손과 발을 순차적으로 결박했다면 그 과정에서 이 씨의 강한 저항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이 씨의 몸에는 팔꿈치에 난 약간의 까진 상처 말고는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가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더라고요. 만약 강하게 저항했다면 시계 주변에 상흔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묶으라고 손에 내준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혹시 지병을 앓고 노쇠에 있던 이 씨가 결박 당시 아무런 저항도 반항도 하지 못했던 것일까? 하지만 저항의 흔적이 없다는 경찰의 추측을 들은 이 씨의 가족들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중풍에 치매까지 겪고 계셨지만 평소 빨래나 청소 그런 집안일은 손수 하실 만큼 정상적인 생활은 다 하셨어요. 주에 2-3번 2km 떨어진 노인정에 지팡이 없이도 걸어 다니셨고요. 혼자 200평이나 되는 텃밭도 직접 경작하시는 분인데 저항조차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가족의 주장대로 이 씨는 사건 당일 역시 이웃 주민과 함께 리아카를 꺼내 시장에 걸어서 다녀오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던 이 씨. 그렇다면 결박 당시 이미 의식이 없었던 건 아닐까? 그때 현장에서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집 안에서 3개의 족적이 발견됐습니다. 신발을 신고 집으로 들어온 건데 확인 결과 2명의 발자국은 최초 발견자인 인근 주민의 것으로 밝혀졌고요. 문제는 남은 발자국인데 사이즈가 조금 작았습니다. 다소 작은 사이즈에 확인되지 않은 발자국. 이 족적은 이 씨가 발견된 옆방, 즉 장롱 앞에 떨어진 이불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대체 이 족적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경찰은 외부인 침입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혹시 이 씨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주변 탐문 조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 사건이 답보 상태로 이어지던 그때 경찰서로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씨의 죽음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저희 전화선 관련돼서 이 가위는 아니다, 일반 가위가 아니라 뭔가 날면에 거친 공구인데 이건 집안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집안에 있는 도구를 쓰고 가져갔거나 아니면 가지고 왔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아니면은 네, 그냥 농기구 있거나 농기구. 낫 같은 농기구 네. 그냥 늘 가지고 다니는 이런 것이 더 설득력이 있죠. 근데 이 어떤 도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도구는 사실 이 범행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들어서 감정이면 찌르거나 뭐 그렇죠. 어떻게 쓰일 수가 있는데 몸에는 어쨌든 도구 관련된 상흔은 안 도구는 남았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도구과 관련이 없으니까 이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거죠. 이 전화 관련된 도구는 그렇죠. 네, 근데 왜 전화선을 끊었을까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인식과 관련된 것 같아요. 끊은 사람이. 혹시라도 이 전화로 누군가가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죽음을 네, 다른 사람이 발견하고 그럴 수 있죠. 시골에는 핸드폰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끄는 것은 감정은 없는데 네. 이거는 감춰야 되는 사람. 어쨌든 지금 이불 덮은거나 네. 전화선 끄는거나 뭔가 감추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있는 거네요. 감추고 싶은 감정이 있지만 네. 살인과 관련 없는 감정성은 떨어지는. 그럼 이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청테이프를 예를 들면 뭐 이런 결박할 때 급한 마음에 푹푹 찢어가지고 싹 보통 찢든지. 손으로 찢죠. 네. 근데 이거를 일일이 뭘로 잘라서 되게 이상하죠. 이게 되게 좀 이상해. 이 사건에서 네.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보통 청테이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두둑 쭉 이거예요. 청테이프는 사실 손으로 이렇게 절단하기 쉬운 해주기도 거니까요. 쉽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묶을 때 가위로 자르기 가능해요? 묶은 다음에 네. 해고 대고 잘라요? 사실 이게 박스 포장할 때는 네. 미리 이렇게 풀어가지고 잘라놓고 그걸로 이렇게 감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아니면 아예 누가 네. 옆에 잘라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두 손으로 이걸 양쪽에 네. 테이프하고 롤을 잡고 있으면은 그 사이를 누가 가위로 잘라줬다. 잘라주거나 아니면은 네. 그래서 이게 이 행위는 한 사람 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저항과 관련된 예.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저항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또 가족들 말로는 뭐 일상생활 다 하시는 정정하신 분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손에 이제 손목시계가 있다면 막 땡기고 했을 때 이 주변에 막 흔들리면서 시계 그렇죠. 주변에 긁히거나 뭐 이런 것도 남을 텐데 전혀 없고. 없는 거니까 이거는 자발적 아니면 알고 그걸 아는 사람 이렇게 해야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다수 이론을 계속 말씀하시길래 완벽하게 내가 제압이 돼서 지금 벗어날 수 없구나, 둘러싸여 있구나, 그러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손을 뻗어서 그렇죠. 묶인다든지 그럴 수도 피해자가 있고 네. 아니면 가까운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것하고 이 저항 없는 아주 것? 가까우니까 네. 그냥 요거만 이렇게 하고 있으셔라고 얘기를 하면서 달래면서 했을 수도 있죠. 범행이 아니라고 달래낼 수도 있죠. 생각을 지금 뭔가 다른 결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네. 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네. 바람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겁에 질린 상태,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겁에 질린 상태일 수도 있죠. 지금 이제 장롱 앞에 이불 밑에서 확인되지 않은 작은 사이즈의 족적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3명의 족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2명은 일단 발견자, 최초의 목격자의 족적이랑 일치를 해서 배제를 시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왜 배제를 시켜야 돼요? 커뮤니티 크라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공간에서 네. 사회적 관계가 좁은 공간에서는 특히 이런 시골에서는 굉장히 그것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목격자도 범인일 수가 있다. 네. 어제 오늘 발생한 봉화 오리고기 농약 사건, 네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2017년에 뭐 경주 사건, 뭐 이게 다 작은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이게 목격자와 가해자가 헷갈려 버리는. 저는 이게 지금 이 족적이 양말 흔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족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신발 족적을 신발 족적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남의 집에 무사한지 확인하러 들어가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서 신발을 신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셔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상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신발을 흔히라면. 왜 신발이 나왔을까라는 걸 한번 급하게 못 들어갔다라고 안 모르겠대. 급하게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불이 씌워져 있는데 급하게 왜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현장 재구성이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씨의 죽음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서 어떤 여성 한 명이 경찰서로 찾아왔는데요. 누군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후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경찰서에 나타난 여성은 60대의 송씨. 혹시 그녀가 이 씨 범행 당시 무언가를 목격한 건 아닐까? 그런데 송씨는 자신이 이 씨를 죽인 범인이라며 범행을 자백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경찰, 조사실에서 이어진 송씨의 자백은 이랬습니다. 4월 20일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더니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다음날 남편 문제를 상의하려고 강원도 평창에 사는 큰아들 집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영월 주천면에서 평창 가는 버스가 있어서 차를 기다리는데 이미 차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죠. 제천에 사는 딸 집으로 가기로요. 시작부터 장황한 이야기를 넣는 송씨. 경찰은 그녀를 예의주시하며 숨죽여 송씨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제천 가는 버스가 영월군 신천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리 버스 환승 정류장으로 갔죠. 그런데 또 하필 제천 가는 버스가 조금 전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나. 그래서 생각을 다시 바꿨죠. 이내 생각을 바꿨다는 송씨는 해당 버스 정류장에서 약 1.4km 떨어져 있는 이 씨의 집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둘은 어떤 관계이길래 송씨가 갑자기 이 씨의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일까? 놀랍게도 송씨와 이 씨는 1983년부터 사돈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제 딸 때문에 몇 번 보긴 했는데 사실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신천리에 온 김에 생각이 나서 인사나 할까 하고 잠깐 들러본 거였어요. 저녁 8시쯤이었나?
집 앞에 도착해서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이 씨는 그런 송 씨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되려 송 씨에게 도둑년이라며 계속해서 소리를 쳤다는 이 씨. 송 씨는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이 씨가 양손으로 송 씨의 가슴을 밀쳐 그녀를 출입문 입구에 넘어뜨리고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간 송 씨는 자신이 도둑으로 몰리겠다는 생각이 들어 뛰어들어가 전화선을 잘랐다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돈이 계속 도둑이야 이러면서 악을 쓰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사돈을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방 안 바구니에 있던 청색 테이프로 반항하는 사돈의 양발을 묶었습니다. 뒤이어 소리치는 이 씨의 입에도 테이프를 붙인 송 씨. 하지만 이 씨가 테이프를 떼어내자 이를 막기 위해 그녀의 양 손목 역시 테이프로 묶어 이 씨의 배 위에 올린 뒤 등 뒤로 테이프를 둘러 감았다는 송 씨. 하지만 계속해서 도둑년이라고 소리치는 이 씨에게 화가 나 입과 코에 다시 테이프를 붙이고 이 씨를 옆으로 눕혔다는 송 씨는 이후 옆방에서 이불까지 가져와 이 씨의 얼굴과 몸 위에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범행을 자백한 송 씨. 자백의 내용은 현장을 보지 못했다면 모를 내용까지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범행 동기입니다. 10년 만에 만난 사돈을 갑자기 살해한다는 게 더 이상한 것은 송 씨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녀의 행동에 혼란에 빠진 경찰. 대체 송 씨는 왜 갑자기 자백을 하겠다며 나타난 것일까? 경찰은 기이한 자백 속에 진실의 조각들을 연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사돈이 내가 범인이라면서 나타났는데 장황한 느낌이 좀 계속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죽여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당황해서 하다 보니까 죽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도둑년이야 야. 그러니까 그래서 쓰러뜨리고 묶었어. 네. 아 그게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치매죠. 피해자가 치매라서 못 알아봤다. 그럼 도망가지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당황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빠지지. 네. 근데 뭘 해갖고 막 화가 치면서 넘어뜨려? 넘어뜨린 건 이해 그래. 네. 그 다음에 묶어? 손발을 묶고 뒤로 묶고 얼굴을 묶고 전화선도 끊고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말같이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고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찰 애들은 범인을 찾다 보니까 이제 맹시에 걸려버린 거예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자기 씨를 못 알아보고 도둑년이라고 불러서 화가 나서 죽였다. 아, 도둑년 부른 것이 뭐가 화가 나? 죽일 정도다. 아니 그게. 치매에 걸린 사람인데 뭐가 화가 나? 죽일 정도의 감정이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경찰은 이렇게 받아서 올린 거죠. 성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참고로 이게 200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죠. 말 같지 않은 암흑의 시대죠. 그러면 증거를 찾아야지. 왜 자백을 분석을 해? 그럼 이것도 되게 웃겨요. 도둑이고 막 싸우고 다투고 묶었다고 하는데 아무런 긁히거나 저항 흔적이 피해자의 몸에 안 남거든요. 말하고 안 맞잖아. 네, 진술 내용하고 몸의 상황이 네. 전혀 안 맞는데 전혀 맥락이 틀리잖아요. 그럼 뭐 전화선을 왜 끊어?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어떤 전체적인 퍼즐이 있어요. 조각조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전화선은 왜 잘랐어? 뭐뭐에서 잘랐어요라는 부분. 그럼 왜 묶었어? 도둑이라고 소리를 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게 부분 퍼즐을 해서 엮어서 하나를 만들었더니 이상한 그림이 된. 그렇죠. 그림이 이상한 피카소 그림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자백으로 수사는 지금은 안 해요. 네. 2005년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거는 본인이 나타나서 경찰서에 나타나서 내가 진범이요라고 자기가 하면서 이 소리를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건 아닌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미쳤다고 이 송 씨가 와서 이렇게 할 리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하다가 네. 뭐 이렇게 하다가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그런 게 아닌데 자기가 갑자기 오더니 이런 와서 내용을 했다. 했다라고 거짓 기록을 한 거지.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엉뚱한 무고한 범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 사람이 지발로 와서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발로 온 게 아니에요. 네. 올 때는 참고인이었어요. 그냥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범인이 되었네? 그렇죠. 이런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자수해로 온 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앞서서의 흔적, 뭐 여유롭게 테이블 가위로 잘라서 묶고 가만히 있고 감정이 있는 행동과 없는 행동이 있고 이거랑은 지금 전혀 안 맞는 상황. 전혀 아니라니까. 전혀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일도 아닌 걸 범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집단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
우발적인 범행에 의한 것에 나중에 가담을 했건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 했건 아니면 전화를 해서 와달라고 해서 왔건 그거는 봐야 되지만 독단적인 이 사람은 행동은 주범은 아니에요. 네. 아니면 방조의 종범도 아주 작은 종범일 수 있지만 전혀 의도가 없는 거예요. 자, 송 씨는 모든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고요. 곧 이어서 그녀는 검찰로 넘겨집니다. 이후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이 씨를 죽인 범인이 자신이라며 모든 범행을 인정했던 송 씨. 그런데 검찰 조사가 이어지자 갑자기 송 씨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자신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사실 송 씨도 처음부터 자백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참고인 조사 때 알리바이를 묻자 강원도 근처에는 간 적도 없고 분당 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씨 사망 추정 시간 당시에 송 씨가 신천리 근처에서 발신한 기록이 밝혀졌습니다. 분명히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던 송 씨. 하지만 갑자기 범행의 세부 사항까지 자백을 했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부인한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체 송 씨의 진술 뒤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런데 조사 중 송 씨 진술에는 계속해서 그녀의 딸이 등장했습니다. 자꾸 자기가 자백한 이유가 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송 씨의 딸과 이 씨,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오랫동안 고부 갈등이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였던 이 씨가 결혼한 아들의 월급 통장과 돈 관리를 하면서 아들 집에 돈을 주지 않았고 때문에 이 씨의 아들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왔던 겁니다. 게다가 긴 시집살이는 물론 폐결핵까지 앓고 있던 이 씨가 손녀들에게 자신이 먹고 있던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여 이에 며느리가 불만을 품는 등 두 사람 간에 크고 작은 고부 갈등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아요. 심지어 시어머니 최근 치매 증상까지 생기셔서 부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돈도 없는데 자꾸 비싼 특실에만 입원시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빨리 돌아가셨으면 바랬던 것도 사실이에요. 며느리에게도 명백한 범행 동기가 확인된 상황. 그렇다면 혹시 엄마 송 씨는 딸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한 거짓 자백을 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며느리 강 씨가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 역시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 검찰 조사를 받던 송 씨가 다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자신이 한 범행이 맞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대체 그녀의 의도는 무엇일까? 계속해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송 씨. 그렇게 법정에 선 송 씨의 최종 진술은 이랬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전화선이 잘려 있었고 이러다가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는 송 씨. 그는 진술을 반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딸이 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뒤집어 쓰려고 자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면회 때 딸이 자긴 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 제 딸이 용의자로 몰려서 고생할 게 뻔하니까 과학 수사 같은 거 하면 진범은 금방 밝혀질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자백한 겁니다. 모든 것은 딸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엄마 송 씨. 그때 현장에서 발견된 모발과 섬유 조직 분석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송 씨, 강 씨 모녀 전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나온 족적 역시 송 씨의 신발과 다르다는 분석 결과 결국 범행 현장에 송 씨가 범인이라고 밝혀질 만한 명백한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녀는 단순한 목격자에 불과했던 것일까? 하지만 여전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송 씨가 사건 당일 본인이 신었던 신발을 소각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딸이 나옵니다. 딸이 감정이 뭔가 안 좋았던 것은 확실히 보이고, 근데 이제 뭐가 증거가 나왔는데 딸 대신에 내가 뒤집어 썼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사람이 봤을 때 네. 느낌이 올 수도 있죠. 딸이 죽였을 수도 있겠구나. 지속적으로 이 돌아가신 분이 하고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르신이. 근데 이게 지금 기지국이 또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처에서 발신한 기록이, 그러니까 사실 여기 뭐 굳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발신한 기록은 있고, 중요한 게 이 송 씨가,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한 송 씨가 발생 이 사건 이후에
이거 자기 핸드폰에서 지웠거든요. 발신 기록을. 지웠고 신발도 없앴고. 신발은 왜 또 태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족적의 세계가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송 씨 같은 경우는 우울증에서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범행 무렵에는 남편이 집을 좀 나가서 뭔가 좀 정신적인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 좀 위태한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한 분이에요. 근데 거기를 왜 갔죠? 10년 만에. 그렇죠.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거지. 사실은 네. 거기를 누가 유도를 했거나 아니면 가야 될 이유가 있었거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여기는 너무 안 나타난 것 같아요. 마치 이 사람이 온 것처럼 뭔가를 하는 어떤 함정에 빠졌거나 그런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이제 또 진솔이 어쨌든 억울하다고 하다가 인정을 하다가도 다시 내가 갔는데 뭔가 지금 이미 상황이 벌어져 있더라. 이렇게 또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피의자 진술 조서를 받을 때는 네.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어서 실제로는 가스라이팅이 안 되게끔 변호사가 입회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어요. 2005년에는. 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송 씨의 진술이란 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진술이 요렇게 밖에 요렇게 다 해서 문제라 사실 의미 없어요. 이 경찰 애들이 이거 되게 잘하거든. 검사도 되게 잘해요. 이 사람아 이걸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이렇게 바꾼 건 당신이 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건 정확히 피신의 순서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서 이 송 씨가 여기에 와야 될 필요가 없고 발신 기록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진범이지 않을 만한 많은 프로파일링에 배치되는 게 있으면은 왔는데 뭔가 벌어져 있을 확률이나 뭐 요런 다른 또 어떤 재산의 가능성은 네. 어떻게 볼까요? 사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여기로 유도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왔을 수 있고 그리고 휴대전화 반신욕도 지운 거랑 이게 이 사람이 지웠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태웠을까요? 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걸 왜 수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송 씨가 신발 태웠어요. 지웠어요라고 하는 거지. 이게 지금 혹시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5월 10일에 송 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죠. 5월 17일에 딸과 면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검찰 조사를 해요. 18일에. 근데 이때 갑자기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중지시키죠. 수사기관에서 가족면회를 중지시키니까 5월 23일 날 2차 조사 때 다시 범행을 자백을 해요. 자백하는 거죠. 딸과 면담 이후에 뭔가 바뀌고 이런 부분이 하나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딸과 관련된 사람들이 심각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어쨌든 딸은 며느리는 이 주변에서 지금 어머니랑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그렇죠, 예. 커뮤니티의 그 일부이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범은 송 씨는 아니고 송 씨는 그냥 도구로 이용된 어떤 것 같아요. 범죄의 범위를 확대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자백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송 씨가 범인이 아니야로만 가버린 거지. 너 범인이 아니만 예. 좀 포커스가 돼 있지. 그런 거지. 진짜 범인을 찾을 생각은 안 한 거지. 실체적 진실에는 좀 관심이 없는. 2,000원인데 이 프로파일링을 했어야 되는데 2,000원 프로파일을 안 해버리니까 그냥 송 씨냐 송 씨냐 아니냐를 해버린 거예요. 네, 이 재판 어떻게 또 진행이 됐는지 또 진실은 뭔지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 PD 자네 왜 그러세요? 그 폰이랑 통신사 내가 알기로 7년째 쓰는 거 아닌가? 네, 뭐 크라임 시작하고 계속 쓰고 있죠. 역시 인간 싸패구만. 아니, 또 왜요? 남들은 주기적으로 통신사 바꾸면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데 무감하긴. 어서 인터넷 비교원에 연락해보게. 인터넷 비교원이요? 이거 서경석 씨가 모델이네요? 2001년에 시작한 업체로 13년 이상 베테랑 상담원들이 개인에 맞게 설계해준다고. 저는 바꾸면 얼마나 혜택 주는데요? 인터넷과 IPTV에 최대 47만원 혜택, 정수기 렌탈도 최대 30만원 혜택을 준다고. 유심 변경 시에 최대 30만원 추가 혜택까지. 휴대폰 구매에 최대 50만원 기기값 지원까지. 더더더. 번호가 뭐죠? 1670-2521. 자세한 건 더보기에 링크 눌러보라고. 이 혜택 다 놓치고 싸페야 호구야. 둘 다 아니라고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인터넷 TV 설치는 인터넷 비교원. 재판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여러 건의 재판이 있었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1심입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발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의 섬유질이 반드시 범행 현장이나 피해자를 묶고 있던 테이프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누군가의 모발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테이프에 붙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검찰에서의 자백과 앞서 본 정황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인정함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범인으로 인정을 하면서 징역 10년을 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백을 했는데 자백을 이제 거부한 거죠. 안 했다고 한 거죠. 그 안 했다고 한 것에 대한 반론을 이 근거로 간 거예요. 네. 이따위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지 범인인지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네네. 이 사람 자백에 대한 증거를 찾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실제로 저기 테이프나 이런 거에는 없어요. 그럼 이 사람 범인은 아닌 거야. 모발과 섬유 조직 전혀 뭐 관련 아닌데 없었죠. 근데 없다 하더라도 다른 거가 붙었어. 그러니까 다른 게 있어. 이것이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리냐면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은 자백을 했으니까 범인이야. 근데 현장 증거가 안 맞네? 현장 증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이거예요. 어쨌든 이게 지금 3심으로 해서 이게 올라가요.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일단 첫 번째 대법원 판결 한번 볼게요.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체력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체력이나 체격 조건이 피해자보다 비록 우위에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 역시 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61세의 부녀자로서 서로 간에 별다른 상처나 흔적, 모발 등 흔적 없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공소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결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치매 증세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소리를 지른다고 하여 격분하여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거나 실제 도둑으로 몰릴 것이 두려운 나머지 전화선을 자르고 피해자를 결박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파기환송 선고를 하고요. 최종심으로 갔을 때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하는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이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에다가 당신 법정에서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을 범행해왔다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죽일 이유도 없고 증거도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이 왜 범인이냐 이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에서 보면은 아니 그럼 증거가 없는데 왜 니들은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게 미제 사건이란 말이지. 그 범인은 누구예요? 그 수사를 잘못한 거잖아요. 네. 다른 범인이 있는 거예요. 있죠. 당연히 자기가 묵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프로파일링을 해버리면은 범인은 명확히 복수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네, 가족 중에. 현장을 프로파일링하고 주변 인물들도 다 면담이나 수사를 통해서 그 프로필을 파악해 나가면은 겹치는 사람이 그럼요. 이제 나오는 건데 쉽게 잡을 수 있을 텐데 이 엉뚱한 사람으로를 지목해서 가버리니까 이제는 하기도 힘들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 성씨 입장에서 최초에 어쨌든 지금 뭐 자백이라고 어쨌든 거기 낚인 거가 경찰에서 이거를 며느리, 그러니까 네 딸이 지금 관련돼 있을 수도 있어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넘어간 건지. 그래서 저걸 줬을 수 있지. 왜냐면 분위기를 조성했을 수 있지. 굳이 지금 전혀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의 죽음에 자기가 이렇게까지 그렇죠.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내용 여기에 근거는 없지만은 네. 그런 건 없지만은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붙잡혀서 지금 네. 이 사건에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재판을 길게 하셨던 송 씨의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피해자는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죽음에. 이런 사건 이게 진짜 미제 사건입니다. 어쨌든 지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한 명이 아닌 사람들이 한 명은 결부가 아닐 거예요. 되어 있다. 예. 그리고 목격자도 이상해요. 그래서 목격자도 이상. 홍 씨는 왜 오게 되었으며 네. 이거는 왜 범행 기록을 그렇죠. 지우고 네. 신발을 태웠는지. 그렇죠. 누가 태웠는지, 그걸 누가 어떻게 진술을 받았는지, 네. 그리고 전화선, 뭔 도구, 언더잉, 결박, 네. 가위 하면은 딱 나오는 사람이 한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중간점에 있는 며느리라고 하는 이 강 씨는 굉장히 일부를 알고 있거나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굉장히 했어야 되는 대상이네요. 그 사람은 범인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누군지는 지금 네. 모르죠. 네.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고 과연 이 얽힌 실타래의 끝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영원히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